초반에 타격이 많이 컸습니다. 내가 이 5천만 원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장인인데 나오셔도 돼요? 나름 유명한데 여기 채널. 예, 그거는 사실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별로 유명하지 않아가지고요. 네. 괜찮습니다. 어떻게 좀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하셨는지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직장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분들이 느끼는 걸 그대로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직장이라는 게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실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걸로 인한 이제 불안함을 좀 많이 느꼈고요. 더군다나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은 선배들, 대학교 선배들이 본의 아니게 직장을 관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저도 언제 근로소득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이 좀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피부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저축을 했고 저희 부모님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이 사치하시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저 또한 그래 사치라는 것을 거의 안 하고 생활을 했고 직장 생활하면서 거의 90% 정도 월급의 90% 정도는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90%요? 예. 가능합니까?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뭐 초중고 대학원을 다 나왔었고요. 제 직장이 이제 지방으로 잡히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지방에서 돈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축을 참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할 때쯤 한 직장 생활은 한 4년 정도 지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에서 전세 하나 얻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부로 확 와닿았던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의 그런 조급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묻지마 투자를 한 거죠. 사실 주변에는 언제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뭐 부동산으로 성공한 분도 계시고 뭐 주식으로 성공한 분들도 계시고 제 주변에는 부동산으로 성공한 분이 계셨는데 저의 그런 상황을 알고 이제 조언을 해주셨죠. 어디에 투자를 하면 뭐 짧게는 몇 개월 안에 뭐 길게는 1년 안에 꽤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었고요. 그분이 지금까지 투자했던 과정이 저한테는 보증수표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투자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찍어주는. 예, 그냥 찍어주는 투자죠.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게 이제 일명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예, 그 지주택을 제가 투자를 했던 거더라고요. 아, 예. 첫 투자가 지주택이셨군요. 예, 그렇죠. 2015년도에 투자를 한 건데 네.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아, 그렇죠. 지주택이니까 이 사건 사고도 많고 예. 지금 5년, 6년째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사실 뭔가 결혼 자금에 대한 부족함을 단시간 내에 뭔가 채워서 전세를 저만의 모은 자본으로 한번 전세를 마련하고 싶은 그 욕심에 그런 투자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바닥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결혼을 시작. 그 리셋이 된 거네. 예, 아예 리셋이 됐죠. 거기 돈은 묶여 있고. 예. 이게 서울입니까? 지주택? 더군다나 지방입니다. 거의 중소도시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냥 막연한 그냥 직장 생활만 하는 열심히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투자를 해서 그 3박자가 한순간에 맞았던 것 같아요. 불안함, 그다음 결혼으로 인한 그 피부로 느꼈던 부족함, 마지막으로 이제 묻지마 투자로 인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2017년도 1월부터 새해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잠깐 다른 얘기 하자면 네네. 지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좀 한마디 해주시죠. 그 전단지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서울이 얼마인데 9억인데 네네. 우리는 4억에 분양한다. 네네. 뭐 이런 네, 맞습니다. 문구로 이렇게 현수막도 붙어 있고요.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단어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부동산을 이제 아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니까 지역주택 조합이 정말 어려운 사업이라는 걸 알지만 재개발 재건축 같은 느낌이에요. 조합도 설립되어 있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일단은 초보자라면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 지주택 투자를 추천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땅을 파고 정말 집이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그나마 투자할 만한 하지 않을까. 그 입지가 정말 탄탄하다면 그거 이외에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확인 방법이 있어요. 사실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지역주택 조합에서 토지를 다 매입을 했는지 이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이 그거 확인한 것 자체도 사실 좀 어렵고요. 그냥 하지 마셔라. 그렇죠. 예. 첫 경험을 아주 짜릿하게 하셨네요. 예, 잊지 못할 첫 투자고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빨리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끝나든지 예, 아예 엎어지든지 아예. 그래 내가 돈 다 잃었구나 라고 아예 단념을 시키던지 뭐 이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 아직은 조합이 살아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비싼 돈 내고 큰 교육과 경험을 했다. 저는 사실 초반에 타격이 많이 컸습니다. 진짜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일단 돈은 90%씩 계속 모으고 있고. 네, 거의 2016년 딱 1년 정도 동안도 열심히 또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다행히 제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서 악착같이 모았죠. 딱 2017년도 시작할 때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시드머니라고 하죠. 시드머니가 한 4천에서 5천 정도는 모았던 것 같아요. 그 자본으로 투자를 해보겠다 생각을 했고요. 사실 5천만 원이면 지금은 더 5천만 원 갖고 투자하기가 어렵지만 당시에도 5천만 원 갖고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5천만 원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 이제 경매였습니다. 경매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거주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는 좀 인프라 형성되어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인프라 형성이 거의 안 돼 있었거든요. 주중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올라가서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이제 뭐 디프리를 또 해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하죠. 예, 그 디프리를 통해서 정보 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차를 타고 내려오고 그 다음날 가보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 뭐 부모님 댁에서 하루 묵고 일요일 날 임장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귀가하고 뭐 이런 시간을 거의 1년 1, 2년을 그렇게 보냈었죠. 지금은 사실 야근이 많이 줄어들었죠. 뭐 52시간제도 있고 40시간 주 근무를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좀 여유가 생겼지만 그때 당시에 야근이 사실 필수였거든요. 특히 뭐 제가 소속돼 있던 부서의 야근이 좀 많은 부서였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뭐 한 9시 정도가 됐었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안일을 뭐 조금 거들고 뭐 책상에 앉으면 한 11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뭐 내가 늦어도 2시 반에는 잔다. 그래서 뭐 11시가 됐던 10시가 됐던 뭐 10시에 시작하는 날에는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요. 11시 정도가 됐을 때는 뭐 한 3시간 정도는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우선은 뭐 그 내내 부동산 공부를 하지는 않았고요. 근무하는 부서가 영어를 좀 많이 써야 되는 부서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영어 공부를 했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부동산 공부를 꾸준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뭐 1년에서 2년 정도를 했는데 하루에 4시간씩 자고 이제 1, 2년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등치가 좋잖아요. 덩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이 아닌데 분기별로 크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체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또 하루하루 한 살 한 살 나이는 먹어가고 또 회사 생활이 사실 놀지 않잖아요. 고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잠은 또 계속 부족하고 주말에는 내내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내려오고 쉬지를 못하니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아침 일찍 생활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잠시간을 4시간 잤던 거를 5시간에서 6시간을 조금 늘리고요. 그 다음에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는 자산 증식이 잘 안 됐어요. 저는 경매를 잘 못했어요. 경험만 하셨고요? 네, 경험만 했죠. 뭐 평일에 경매 입찰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차를 했으면 여유롭게 연차도 좀 쓰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 입사한 지 뭐 5, 6년 차였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연차를 계속 쓰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또 눈치도 많이 보였고요. 그렇다고 뭐 대리 입찰 제도가 있긴 하지만 누군가한테 계속 그걸 부탁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렵고 제가 경매에서의 가장 저한테 맞지 않았던 것은 명도였습니다. 명도요? 네, 명도가 이상하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사실 경매라는 제도가 되게 합법적인 거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불법을 저지를 것 같은 느낌을 그러니까 제 느낌입니다. 제가 그런 걸 느끼니까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성과가 안 나오니까 지치더라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고민을 했죠.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 현실 안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월급 받고 와이프도 직장 생활하고 그렇다 보면 좀 아껴 쓰고 이러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안주로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공부를 시작해보자 라는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미래 가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가치형 투자인 재개발 재건축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만났던 강사분이 저의 이제 부동산 멘토이시기도 하고 부동산 멘토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멘토이기도 하고요. 뭐 삶을 대하는 태도, 자세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그분을 많이 본받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6개월 정도 그렇게 했는데 7개월 정도에 됐을 때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하면서 7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첫 투자 이제 공부하고의 첫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게 이제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물건이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고요. 뭔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도 있으시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미 좀 공부를 한 상태였고 운이 좋았던 것은 제가 거기서 한 20년 이상 살던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아무래도 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늦었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랬더니 주변에 먼저 한 2, 3개월 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말렸어요. 본인은 프리미엄 기준으로 한 3천에서 5천 사이에 들어갔는데 지금 프리미엄 1억이 넘었다. 들어가지 말아라. 너무 많이 올랐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랑 같이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도 안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동네를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 나는 물론 지금 비쌀 수는 있지만 충분히 들어갈 볼만 하다. 여기는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동네다 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요. 프리미엄 1억이라 보니까 그럼 실투가 엄청 많이 들어갔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물건의 실투는 3,500만 원 들어갔어요. 대출 당연히 활용했고요. 또 다행히 제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라서 후순위 전세를 놨는데 그 후순위 전세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맞춰져가지고 실제로 투자 금액은 한 3,500만 원 정도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운이 좋게 세팅을 했었지 실제로는 사실 1억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는 구역이긴 했습니다. 공부하고의 첫 투자죠. 아니면 첫 투자는 뭐 두 번째 투자. 두 번째 투자가 그런 좋은 성과를 얻게 됐고요. 공부하고의 첫 번째 투자를 할 때까지의 시간이 꽤 많이 걸렸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혼자서 공부하는 게 사실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가 좀 이끌어준다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스스로 공부하는 거와 부동산 강의를 좀 겸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음 투자는 이어지기가 조금은 수월하더라고요. 좀 자신감도 좀 붙고. 이렇게 하면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첫 번째 투자랑 거의 유사한 세팅으로 두 번째 투자가 이어졌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뭐 분양권, 뭐 단지 내 상가 이런 기타 등들 조금씩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사람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알아야 된다 생각은 하기는 해요. 그걸 해야지만 나만의 무기를 찾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저한테 맞는 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아직 좀 저평가된 느낌이잖아요. 미래 가치가 좀 보장되어 있는. 사실 신축에 대한 그 미래 가치는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고 딱 묵혀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제 조합해서 이제 활동을 해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좀 좋아 보이는 투자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 스토리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자산을 증식해서 사실 저도 하나의 다주택자가 된 거죠. 계속되는 규제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안정지향적인 사람인데 계속되는 규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주택수를 계속 늘려간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고요. 이제 내가 진짜 여기서 거주할 내 집 마련을 하는지는 등기 잉크도 안 말랐을 거예요. 얼마 안 됐고요. 다주택이었던 걸 주택을 지금 다 정리를 했고요. 그중에서 지금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그래도 괜찮은 미래 가치가 있어 보이는 곳에 지금 내 집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청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30년대 구축 아파트고요.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이제 뼈저리게 느꼈고 자본소득으로 얻은 것을 이제 내 집 마련에 투자하게 된 거죠. 서울은 아무 집이나 사도 오른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지방에서는 중심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에서는 나름 구축 아파트지만 대전에서 탑5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장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을 완료해놨습니다. 사실 사전 미팅 때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미래 가치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직장과의 거리도 좀 있었고요. 학군도 고려를 하셨던 것 같고요. 좀 어떤 요소들을 좀 보고 마련하신 거예요? 물론 뭐 입지도 훌륭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아파트 단지긴 하지만 거기를 선택했던 거의 가장 큰 이유는 학군이었죠. 큰애가 이제 조만간 한 뭐 2, 3년 뒤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2년 뒤군요. 2년 뒤에는 초등학교를 입학하는데 그 단지 내의 학군이 꽤 좋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초등학교 학군이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부모님 잘 만난 덕분에 그래도 괜찮은 학군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점을 저도 피부로 느껴서 자식에게도 그런 좋은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에 실거주 주택도 올라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근데 그런데도 과감하게 거기를 매수를 하셨어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게 똑같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 어떡하 지금이 너무 최고점이지 않을까? 떨어져서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글쎄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만 봐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하는 거는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1, 2년 안에 거주하고 팔고 나올 거다라고 하면 사실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저 같아도. 저도 만약에 그 집을 매도했을 때 1, 2년 안에 처분하고 나올 거야 라고 했으면 사실 쉽게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서 그래도 최소한 뭐 3, 4년, 5년 정도는 살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떨어지면 어떻게라고 하지만 더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더 올랐을 때는 이제 아예 접근조차를 못 하게 될 텐데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디를 선택하면 좋을지, 그리고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을지를 네. 좀 판단할 수 있다면 충분히 아직은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곳이 많다 생각이 들고, 저는 그 판단으로 해서 이곳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락장이 왔을 때에도 그래도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사거나 살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단기적으로만 내 집 마련을 생각을 하신다면 뭐 1, 2년 정도만을 보고 내다보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라면 사실 저는 추천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내 집이라는 건 사실 최소한 5년, 저도 부모님과 거주를 했을 때 막 1, 2년 만에 이사를 다니고 막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짧게는 뭐 4, 5년, 뭐 길게는 뭐 어디서 한 10년 가까이도 산 적도 있고요. 그런 기준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분명 아직까지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대신 뭐 연끌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왜냐하면 정말 얼마 뒤에 부동산 시장이 좀 조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버거워져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는 진짜 큰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내가 약간 조정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정도의 이제 좀 입지를 좀 고려하고 뭐 출퇴근 거리부터 제가 학군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접근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갭 투자로 사놓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거주를. 그럼 이제 네네. 그 몇 년 후에 들어갈 생각으로 네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들어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네, 갭 투자긴 하지만 사실 그 지금 해당 매입한 집의 전세 갭이 꽤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요. 입주할 때 제가 이제 들어가 살 때쯤에는 그 사이에 제가 어느 정도 또 자본소득을 얻게 되면 그것도 충당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느 그 정도 금액은 아무리 조정지역이라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빌라라도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실거주로. 네, 왜냐면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내 집 마련할 때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빌라를 엄청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빌라 혐오자. 네, 빌라는 아니다. 빌라는 시세 차익을 보기엔 좀 어렵다. 물론 뭐 내 집 마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감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뭐 아시다시피 빌라 가격도 만만치 않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반증인 것 같아요. 실거주, 실수요자분들이 정말 접근을 하는 거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저희 책에도 담았지만 송파구 일대의 입지가 괜찮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지방이라든지 뭐 중소도시의 아파트의 상승요인보다 훨씬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빌라도 입지가 중요하다. 뭐 아파트만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갖춰져 있는 곳의 빌라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막연한 그냥 신축 빌라라기보다는 조금 빌라 연식이 좀 됐더라도 입지가 좀 탄탄한 곳의 빌라라면 충분히 아직도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빌라에 이어서 또 요새 이제 뜨고 있는 게, 뜨고 있다라기보다는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파트. 아파트에 3룸.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계속 저도 마음이 변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관점이 변하는 것 같은데, 네. 아파트의 사실 뿌리가 오피스텔이잖아요. 저는 오피스텔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파트도 사실 처음에는 좋게 보지 않았죠. 그런데 사실 근래에 제가 아파트 임장을 한번 가봤어요. 곳에 제가 임장을 갔었는데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란 이유가 우선 오피스텔 같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그냥 아파트예요. 그 아파텔이 있고 그 주변이 다 아파트인데 어디가 아파트고 어디가 아파텔인지 잘 모를 정도로, 더군다나 이제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상가 관련돼 있는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오히려 주상복합 같은 느낌도 들고, 오히려 앞에 있는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단지 내에 막 놀이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그것도 국립 어린이집이 있었고요. 기회가 돼서 안에 들어가서 확인도 했는데 정말 아파트랑 구조가 똑같았고요. 여기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는 내가 아파트를 산다는 느낌이 과연 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접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파트를 많이 접근을 하는 이유가 당장으로서의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뭐 청약 같은 것도 필요가 없고 대출도 일반 아파트 규제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아파트들보다 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거주 용도로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한번 떨어질 때 사야지. 한번 휘청일 때 사야지. 거품이야. 이러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잖아요. 저도 뭐 소소하게 주식을 하고 있지만,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봤을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삼성전자가 5만 원 초반 정도가 되면 나는 풀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만 3천 원 뭐 이 정도 가다가 잠깐 이제 5만 원 초반대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풀매수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더 떨어질 것 같다고 기다려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계속 지금 현재 8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하락을 하고 있다. 과연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더 떨어질 걸 기다리고 더 떨어질 걸 기다리고 하다 보면 결국 또 매수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막연하게 하락장이 올 거다. 하락장이 올 때 나는 그때 매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 아니란 생각이지 않을까. 막연하다기보다는 그 근거들을 대잖아요. 네네. 영상에서는 뭐 네네. 어떤 논리 여러 네. 가지 논리들을 대면서 뭐 네네. 인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네. 뭐 그래프나 차트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걸 보고 이제 그걸 보고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장이 올 수도 충분히 있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단기적인 걸로 이제 주택을 매입하는 거는 사실 저는 계속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고 내 집 마련 용도로 내가 여기서 최소한 뭐 몇 년 이상 거주하는 목적으로의 내 집 마련은 지금도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렇다면 버틸 수 있고 물론 그 집을 할 때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고려해서 집을 사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된다면 시세 차익도 향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혼자 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쾌적한 환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사실 도와주시려고 제가 뭐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면 뭐 네. 들어주셨겠죠. 근데 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께서 참 사치 한 번 안 하시고 근검전략하면서 사셨던 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도와주시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생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게 사실 좀 서글펐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좀 평범하지 않게 바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 그러세요. 힘들지 않냐.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분명 있다. 왜 그걸 다 놓치고 너 그렇게 열심히 사니? 그러지 말아라. 저는 그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하는데 아빠 엄마 이거 다 들고 가는 거 아니다. 어느 정도 징여를 해줄 테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고 부모님이 그런 부담을 갖고 지금 남은 생을 보내신다는 자체가 너무 싫고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거를 보시게 된다면 좀 마음 편하게 남은 생을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빨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증여를 좀 해달라. 그걸로 투자도 좀 하고 재개발 재건축 좀 더 사고 이럴 수 있을 텐데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네. 글쎄요, 그냥 받은 것을 지키는 거가 보다는 제가 스스로 얻어야지만 그걸 또 지킬 수 있는 것 같고요. 결혼할 때쯤에 제 친구들도 다 이제 결혼할 때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시작점이 다르죠. 뭐 그거에 대한 뭐 사실 아쉬움이 뭐 저라고 뭐 인간인데 없겠습니까? 그럼 작가님 돈 지원 안 받으셨어요? 네, 거의 지원을 받지 않고 회사 대출 좀 받고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다행히 또 고맙게도 좋은 복지가 있어가지고 회사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부모님 돈을 거의 뭐 풀로 받고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돈을 잃은 건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는데 예. 과거에는 3억 정도에 거주할 수 있었던 그 전세가 지금은 뭐 5, 6억대가 됐잖아요. 과연 그게 내 자산을 지키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과거에 3억이 지금 6억이 됐다면 그만큼 3억의 기회비용을 다 날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 남한테 그대로만 받았다면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투자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매수 네. 이야기인데요.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좀 내 집 마련하면 좋을까요? 부주택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청약하고 갭투자죠. 사실 그거를 많이 바라보고 계시죠. 제 나이 또래의 청약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청약이 되는 것은 희망 고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무주택 기준으로 아이가 둘 있다고 가정을 해서 이제 내 식구 기준으로 했을 때 제 나이대의 청약 점수가 과연 청약이 당첨될 수 있는 점수를 가질 수가 있나? 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난 청약이 될 거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본인 청약이 어떻게 되시는데? 라고 하면 잘 모르세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점수도 모르는데 무슨 청약을 생각하지 한번 확인해 보셔라 하면 이제 그제서야 확인을 해보고 좌절을 하시죠. 왜냐하면 기존의 청약으로 당첨돼 있던 가점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마냥 청약을 바라보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갭투자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말이 갭투자지만 실제로 이제 거주를 할 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시간을 좀 벌려고
갭 투자를 한 케이스인데 이제 막연하게 그냥 내 집 마련을 해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는 것은 과거 규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투자 방향인 것 같아요. 지금은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이 나온들 주정 지역 내에서는 당연히 거주 여건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또 거주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양도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익을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자본소득을 좀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비규제 지역에 있는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몬테크를 좀 한다든지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데 살고 싶은 마음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여건이 그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재개발 재건축은 뭐 아니겠지만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진짜 안 좋은 그런 데를 좀 어느 정도 추리를 좀 해서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보시는 방법도 하나의 자본소득을 늘리는 것 중에 하나이지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주택자분들 기준으로는 사실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갈아타기 준비를 해야 되고 저 또한도 다주택자에서 다 정리를 하고 1주택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다음 갈아타기 준비를 지금 해서 입주권을 지금 매입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갈아타기 준비를 해놨고요. 생각해보면 내가 저 집을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집을 매입하게 되면 당연히 대출을 좀 실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지금 기존 주택을 다 처분해야 되는 조건이 다 붙고요. 그리고 또 6개월 내에 지금 조정지역 같은 경우 6개월 내에 또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특히 신혼부부라든지 혼자 싱글이라면 그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럼 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텐데 계속 그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이 이제 입주권 선택했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더 이상의 투자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주택수를 지금 늘리는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도 다주택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사실 저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거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방어를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했고요. 다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작은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하시고 세금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막 추가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좀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 정리하기가 양도세가 물론 저도 다주택자인 입장에서 정리를 할 때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웠어요. 아쉽고 제가 처분한 지 한 두세 달 만에 막 2, 3억씩 오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배가 아프죠. 근데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고 지금 정부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거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계속 그럴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투자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입주가 괜찮은 곳에서는 투자 수익을 냈지 않을까 싶고요. 소속되어 있는 스터디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저도 사실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책을 집필하는 기간 내에 아파트에 되게 많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때 저도 좀 투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전에서도 이제 대전 곳이 분양을 했거든요. 저도 물론 당연히 넣기는 했습니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 미계약분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임한다든지. 근데 제가 그때 책 집필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좀 많이 놓쳤는데 실제로 좀 많이 분위기가 좋고요. 그런 식으로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로서 꽤 좋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주택으로 용도를 하게 됐을 땐 주택수에 잡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때는 이제 주택수를 떠나서 상업 용도로 선택을 해서 월세라든지 이런 걸로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있다가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요즘 많이 투자하시는 게 이제 공시 가격 1억 1억 이하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는다? 저는 안 합니다. 권하지도 않는다? 네,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요즘 분위기가 워낙 좋은 상태에서 저는 권하진 않지만 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을 뿐이고요. 그건 내 갈 길이 아니라고. 네, 저는 저랑은 맞는 투자 성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만 더 사실 좀 조심스러웠던 게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대전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니까 대전에 있는 초기 재개발 구역, 아직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죠. 초기 재개발 구역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문의를 받았어요. 장문의 쪽지를 받았어요. 장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난
여기를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장문의 쪽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입지 좋다. 입지 좋습니다. 충분히 향후 여기가 정말 새 아파트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추천 안 한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사업이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저는 절대 초기에 그것도 구역 지적도 안 된데 투자? 저는 절대 안 한다. 저는 최소한 사업 시행가 정도가 날 직전 아니면 난 후에 투자만 지금까지 해왔고 그게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 저는 그런 투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뒤에 저한테 쪽지가 왔어요. 저는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셨냐 그러더니 투자 개수가 20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를요? 예, 거기를 20개를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갭 투자가 거의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도 20개를 해도 거의 2억 정도를 게다가 뭐 중개비 뭐 기타 등 부대 비용까지 하면 뭐 2억 넘은 돈이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가 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당 다 거의 피가 1억씩 올랐어요. 약간 매기는 쪽지인가? 아니 그때 그러니까 그러고 또 한 번 쪽지가 왔어요. 마지막 그분이 저한테 3번의 쪽지를 보냈는데요. 마지막에 당신 말을 듣고 그때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당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되게 험한 말을 쓰셨더라고요. 너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별거 아니구나. 그래 야 너가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를 낸 건 알겠는데 야 너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감히 막 조기 재개발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게 약간 힘이 빠져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말씀드려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못 하겠어요.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겠어요. 저는 무서워서 못 하겠고요. 모든 지역들이 투자자가 진입을 해가지고 가격이 올려놓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해주고 더 치고 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실수요자가 붙어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짜리에 과연 실수요가 붙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럼 결국은 그 또 다른 투자자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이런 표현이 사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약간 폭탄 돌리기 같아요. 나 이 폭탄 결국 들고 있다가 옆에 넘기고 그 사람도 그걸 받고 나중에 조금 시세 차익 보고 또 옆으로 넘기고 이런 느낌이 좀 확 들더라고요. 그런 투자는 그리고 지금이야 공시 가격 1억 2억 원에 대한 뭐 시세 뭐 중과 같은 것이 없지만 고객님이 지금 현 정부의 정치 규제를 믿으시 더 이상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더 나와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무서워요.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여론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거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저는 그런 위험한 투자를 겁이 많아서 추천드릴 수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성향이 다 다른 거고 뭐가 정답이 없어서 그냥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은 그냥 제끼는 거죠. 그걸로 얼마를 벌든 그건 나 모르겠고 그냥 내 갈 길 가는. 그분 뭐 20개 투자하셨던 분은 뭐 그만큼 배포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운으로 그렇게 20개를 투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확신이 있었고. 확신이 있으셨을 거고 뭐 조합에 대해서 조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모니터링을 계속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어느 정도 구역 지정이라면 구청이 아니죠. 이제 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시에서 할 테지만 그런 거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단기간 내에 구역 지정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드셨으니까 20개 정도를 하셨겠지. 그렇죠. 막연하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영운담을 분명 얘기하실 텐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막연하게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럼 초기 개발 투자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봐야지라고 접근하시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분은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었고 또 내공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내공이 있으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성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했던 거지. 그냥 가서 1억이야 막 가서 그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프리미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구역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20개 정도 했으면 보나마나 법인 투자를 하셨을 거고 그랬을 때에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물론 손해는 보겠지만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망가지진 않죠. 막 아예 무너지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초기 재개발 물건, 구역 지정이 곧 될 것 같다요 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그 초기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 내에 있는 그런 초기 재개발 물건은 뭐 1, 2천원이 아니에요. 뭐 1, 2천원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프리미엄을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구역 지정이 안 됐을 때는 그 프리미엄은 그대로 다 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는 투자는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좀 안정적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들어가세요?
저는 사업 시행인가 전후. 네, 전후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사업 시행인가를 약간 신청을 했다든지 뭐 이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최소한 그때 들어가고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할 때는 사업 시행인가가 난 곳을 좀 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하물며 그 이제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주권에서 이제 뭐 프리미엄 어느 정도 주고 들어갔겠죠. 그 가격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라든지 이걸 다 반영했을 때 9억 원 미만으로 매입을 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대전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제 12억, 13억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입지가 충분히 훌륭한 곳에서 지금 현재 제가 9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갭 매우기는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는 안전마진이 한 3억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된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의 물건을 조금 안전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평가 지역, 저평가 아파트 어떻게 좀 물건을 찾아내십니까? 저평가 물건을 찾게 됐던 게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의 투자가 어느 정도 이제 그때 당시에 규제가 너무 수도권하고 서울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먼저 그 동을 먼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옆 동을 좀 공부를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심지는 어떻게 움직이지 해서 중심지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의 중심지라고 하면 당연히 둔산이고 둔산에 있는 이제 뭐 메인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크모칸 이러잖아요. 크로바 목련 한마루 아파트가 이제 메인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대전을 좀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게 이제 2017년도 이제 하반기였거든요. 뭐 한 4분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가 넘어올 때쯤에 봤을 때 그때는 이제 크로바가 어느 정도 가격을 어느 정도 좋게 형성을 하고 있고요. 더 한 번 더 앞서 말씀드린다면 대전 자체가 저평가됐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노래지만 뭐 제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노래가 기억이 나는데 막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찍고 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너무 옛날 아닙니까? 아주 어렸을 때 브레이크 TV의 시청자분들이 이제 40, 50대도 있다고. 여기 맞죠. 여기는 맞죠. 눈높이를 제가 한번 네. 보면 서울도 엄청 가격이 뭐 엄청 높고 대전 제외하고 대구, 부산 가격이 엄청 올라갔고요. 그때 제가 대전을 바라봤을 때에만 하더라도 대구의 대장이 10억을 넘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대전의 대장이 뭐 5억대였거든요. 그 당시에 5억, 6억대였거든요. 이게 바로 대전에 사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전의 중심지로 봤는데 그때가 이제 계속 상승을 받고 있었고 평당가는 한 2,300에서 2,400만 원. 거기에 메인 평형대에서 한 7억대 선을 유지하고 있을 때쯤에 그 옆에 있는 트라는 곳이 있어요. 네, 아시죠?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너무 가격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인터넷상으로만 봤을 때 이게 전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말도 안 돼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봤죠. 부동산 사장님들이 여기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30분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뭐 단지 내 조성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진짜 안 좋은 얘기만 잔뜩 하셨어요. 그리고 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계속 뒷받침되는 건 이제 학원가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군 이제 초등학교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계속 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초등학교를 그 학군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초등학교를 유지하게 되는 곳이고 그리고 학원가도 걸어다니기에는 사실 좀 거리가 좀 됐고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이렇다, 여기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공부를 한 1년 정도 한 상태에서 학군이 모든 것을 상승 요인을 잡아주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군만으로 이럴 수는 없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 학군을 보낼 수 없지만 중고등학교의 학군은 충분히 같이 겸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를 접근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의 갭 차이는 엄청나지만 당시에 제가 들어갔을 때가 뭐 3억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5억대에서 6억까지도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실투가 엄청 적었어요. 그때 갭이 95%였거든요. 2천이 안 됐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가성비는 훨씬 훌륭한 아파트잖아.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대전은 비규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한 10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이 하나의 저평가가 아닐까. 기본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심리만으로 그리고 그냥 기존의 선입견이죠. 여기는 이렇기 때문에 안 왔던 거예요. 그 선입견만으로 판단을 하지 말고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 누구나 거기 중심지에 살고 싶지만 거기 인프라를 누려면서 살고 싶은 분들이 분명 계실 거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옆에 있는 것을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평가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아직도 여러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수를 늘리는 건 조금 지양하고 계시고요. 네. 그럼 현재 좀 관심 갖고 하고 있는 투자 말씀해 주신 대로 주택수를 저는 이제 못 늘리겠더라고요. 더 규제가 나올 것 같고 무섭고 제가 겁이 많은가 봐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조금 좋아하고 투자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 번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한 물건에 약간 뭐 총회가 있어서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에 아주 한 1km 떨어진 곳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불과 반년 정도에 지나갔을 때와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신축 아파트 그 주변 분위기가. 약간 신축 아파트를 마주보는 그 라인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봤더니 다 그 신축 아파트 마주보는 쪽에는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깨끗한 건물들로 쫙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상가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불현듯 이제 총회 끝나고 집에 오는 내내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죠. 새 아파트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로드뷰로 과거 사진을 계속 연달아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연달아서 보니까 새 아파트가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구축에 있던 뭐 이런 빌라라든지 아니면 뭐 다가구라든지 여타 그런 그 건물들이 다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밸류맵 같은 거 보면 이제 거래되었던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니까 토지 가격이 불과 몇 년 만에 꽤 큰 상승 요인을 확인하게 됐고요. 아, 그럼 이거구나. 지금은 이쪽으로 방향을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 좀 단지가 큰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의 마주보고 있는 작은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모니터링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럼 구역이 있고 구역 반대편 구역 외죠. 예를 들어서 이쪽이 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있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그쪽은 대부분 이제 일반 주택 뭐 빌라라든지 이런 건데 거기에 마주보고 있는 쪽에 있는 건물들을 좀 많이 유심히 보고 있고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뭐 다가구를 한다든지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되는 이제 큰 그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게 되면 거기에 또 좋은 인프라가 형성되잖아요. 그 좋은 인프라를 그 아파트에 당연히 살고 싶겠지만 그 인프라만 누려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당연히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여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소위 말하는 다가구 그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꼬마 빌딩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꼬마 빌딩 갖고 계신 시행을 업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꼬마 빌딩을 그래서 그냥 수익형 부동산이죠. 세팅을 할 때 부모님과 같이 했는데 그거 진짜 힘들어요.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막 옆집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해요. 그거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뭐 나중에 나는 퇴직하면 다가구를 할 거야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거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힘들고 그래요? 계속 신축이 계속 생기고요. 경쟁이 진짜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계속 지으니까. 계속 지으니까. 부시고 짓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마주보는 쪽에 몇 개를 매입을 해서 시행을 좀 해보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투자를 좀 해놓은 것도 있고요. 구축 건물을 사놓으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꼬마 빌딩 리모델링 할 거. 네, 그거를 이제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사셨군요. 아직 여러 개까지 사지는 못했고요. 아직 뭐 제가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아서 뭐 하나 정도만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거기 내가 싹 잡을 거다. 네, 그렇게 정리 좀 해서 크게 시행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서 4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최소 4개에서 맨 처음에 7개 정도를 매입을 해서 꼬마 빌딩 7개. 그걸 싹 다 철거를 하고 들어 올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너 돈 그렇게 많아? 많네.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식으로 좀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요. 뭐 PF라고 하죠. PF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철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토지 나대지가 되니까 그 토지에 대한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분양을 통해서 이제 선분양을 통해서 계약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또 현금 흐름을 좀 확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물론 돈이 들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당장에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이제 다음 목표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미 매입했던 토지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까 사실 주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차질이 생겼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4개 정도를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죠. 주변 분들도 아시는 거 이제 많이 이제 교육이 되신 거죠. 소문이 났고 또 너무 많이 소위 말하는 이제 찔러보신 분들이 많았나 봐요. 뭐 내가 얼마에 팔아줄게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랑 이제 협상을 진행했을 때는 평당가가 1,000만 원이었었는데 마지막에 협상을 했을 때는 1,800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1,800은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현금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했더니만 자기가 지금 사실 2,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도 오랫동안 자기한테 공을 들였기 때문에 지금 1,800으로 합의를 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목표한 거를 매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다시 주택수를 줄여가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는 곳에 내 집 마련을 또 하게 된 거고요. 그게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좀 목표한 바를 조금 더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한테 공을 어떻게 들이셨어요? 어떤 식으로 컨택을 하셨어요? 우선은 처음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나온 물건이었었고요. 충분히 이 정도라면 딱 시세에 나온 그때 당시 시세에 나왔던 물건이었는데 매입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처리가 됐고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이 제가 매입을 하고 바로바로 이어서 했으면 됐는데 그걸 잘 못했죠. 예, 그러면서 조금씩 사실 아쉬워요. 바로 그냥 몰아서 저 이 건물 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진행했으면 되는데 뭐 좀 천천히 어쨌든 또 돈이 들어갔으니까 다음 좀 정리하는 또 텀이 있어야 됐었고요. 다른 거 투자했던 거 정리하는 텀 이런 것들 좀 단계별로 거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잠깐 놓쳤죠. 그 2, 3개월 만에 그분들이 많은 연락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시세를 좀 많이 올리시게 됐고요. 그래서 원래는 뭐 처음에 초안 같은 경우는 뭐 2개에서 3개 정도만 합쳐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그렇게 하면 크게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는 초기 재개, 그러니까 초기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구역이 지정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곳에 그 재개발 물건을 안 봐요. 인접한? 네, 인접한 있는 물건들의 시세를 계속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거기도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안 되게 된다면 제 능력 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그걸로 투자를 이어나가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주택으로만 뭐 또 한 번 느꼈던 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던 게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실 거고 그냥 부동산 투자만 해가지고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규제는 나올 거고 세금도 부과될 거고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 같다. 아니요, 저는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된다 한들 전에 있던 정권에서 세금 확보를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그걸 손절할까요? 저는 계속 그거 유지시킬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주택 안정화를 해야 되는 건 사실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자꾸 주택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의 어느 정도의 그 토지에 대한 그 입지에 대한 가치와 그걸 좀 사업을 접목시켜서 투자를 해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이나 이런 걸 좀 어디서 배우셨어요?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데 좀 거부 반응이 있고 좀 겁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걸 좀 많이 봤고요. 강의가 열리더라고요. 또 열심히 가서 강의도 들으러 갔고요. 기본적인 컨셉이 조금 잡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강의는 보편적으로 꼬마 빌딩이라는 게 대지가 한 5, 60평대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을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 기준으로 해야 되는 강의였는데 네. 그래도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건물을 들어 올리는데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어떻게 뭐 PF를 활용하고에 대한 좀 기본적인 틀이 좀 갖춰지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터넷에서 아니면 또 다른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 또 그런 거를 추천해 주시는 또 부동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보신 그런 분들한테 또 자문을 또 구하기도 하고 해서 계속 간접 경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접 경험을 하고 있는 곳도 하나 있고요. 거기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실제로 좀 조금 한 발자국 깊게 들어가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걸 보니까 시야가 좀 열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주택만 너무 아파트에만 너무 아파트, 너무 주택으로만 뭔가 이게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은 막연한 그런 기대감으로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아직 세상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내가 모를 뿐이지 알면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기회는 되게 많이 있구나 라고 깨우치게 돼서요. 일단은 저의 좀 다음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맛을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이런 거보다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계속 이제 갈아타기를 계속 할 것 같고요. 막 무분별하게 다주택자가 어느 정도 이제 규제가 다 풀리고 또 또 좋은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때는 또 주택 투자를 이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향후 10년 그러니까는 크게 규제가 풀릴 것 같지 않으니 그냥 계속 갈아타기를 이어갈 것 같고요. 목표는 이제 5년 안에 제가 한번 시행일을 한번 해보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나눠서 좀 갈게요. 네. 무주택자, 다주택자 나눠서 갈게요. 2838이지만 네네. 2838 무주택자분들에게 일단 네네. 현실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주제 파악해라. 자기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갖다가 알아야지만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지 뭐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상황인지 내가 지금 현재 현금으로 뭐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청약을 노린다면 내가 진짜 청약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난 청약을 기다릴 거야 하는데 어디에 올해에 어느 청약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나는 어느 정도 청약 점수가 되고 나는 어디에 그 청약을 갖다 노려볼 거다. 뭐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가 어디냐고 얘기하면 3기 신도시 모르거든요. 사람들.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어디가 내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나한테는 맞다라고 해서 거기를 어떤 기준을 잡고 내가 접근을 할 거라는 구체적인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나의 지금 여건과는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파트로 갈지 아니면 빌라로 갈지
아니면 조금은 고생을 하더라도 몸테크를 할지 아니면 좀 약간 수도권으로 준비를 할지라는 걸 먼저 개인적인 상황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먼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어느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정해지면 그거에 맞는 이제 공부를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 2838 분들에게 투자 관점이겠죠. 네, 정말 어렵네요. 네. 어느 정도 주택수를 더 이상 늘리는 투자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투자한 게 막 대책이 없어요. 막 진짜 막 오늘 하나 사고 뭐 내일 약간 어제 하나 사고 오늘 사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막 그 간격이 엄청 좁은 분들이 그냥 좋다 보니까 그냥 막 사신 거예요. 뒤 감당 안 하시고 사신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본인이 투자했던 걸 갖다 좀 정리를 하시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좀 상급지로 좀 갈아타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 말씀드렸던 정말 그럼에도 난 투자를 해야 되겠어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정말 미래 가치가 있는 충분히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뭐 구역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 하면 진짜 조심스럽게 1억 미만 공시 가격에 뭐 그런 것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만약에 진짜 난 너무 투자 간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하나 접근해 보실 만할 것 같고 멸실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분들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10년, 20년을 아침형 인간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늘 괴롭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네.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미라클 모닝을 하게 됐을 때는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볼만 합니다. 라고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네. 어떻게 생활했는지 궁금하시니까 같이 한번 미라클 모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쉽지 않다. 굳이 안 하셔도 나만의 관리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맞다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매일매일 괴롭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시 일어나셔서는 출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셨습니까? 4시부터 제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전세인데 집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걸어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개 가깝다. 엄청 가깝죠. 직주 근접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집이고요. 그 집을 선택하게 됐던 것도 아이의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집을 선택하게 됐고 저도 이제 최대한 빨리 집에 귀가를 해서 좀 집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집을 좀 찾았고요. 아무래도 여건이 좋지 않죠. 지방에 있는 회사가 좋은 막 중심지에 회사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주 환경이 이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난 좋은데 거기 제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 저도 이제 대전 출신이니까 뭐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서 일하면 우리 아들 이런 데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굉장히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쾌적하잖아요. 직장들끼리만 모여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흥가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없죠. 깔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데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8시까지 출근이기 때문에 한 7시 25분에서 30분쯤 집에서 나가요. 그러면 사무실에 도착하면 한 40분에서 45분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시간은 약 3시간. 3시간에서 3시간 뭐 조금 넘게 시간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공부를 좀 하는 편입니다.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신간 책이 뭐 발간이 됐으면 그 책을 좀 열심히 읽어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워낙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정리가 참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정보를 좀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한 5시 정도 되면 이제 그날에 부동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것도 읽어보는 현재 분위기도 파악하고 근래에 이제 책을 썼을 때는 그 시간대에 책을 좀 많이 활용해서 집필을 했고요. 그럼 몇 시에 주무세요? 최대한 빨리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늦어도 11시에는 자려고 하고 있고요. 5시간, 6시간밖에 안 자는 거네요? 네, 5시간에서 6시간. 4시간 정도 자는 것을 한 1, 2년 하다 보니까 5, 6시간 자면 완전 너무 행복하죠. 아니 저도 회사 다닐 때 4시 반, 5시에 일어났었긴 했었거든요. 이제 저희는 8시까지 출근하는 거라서 조금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시간을 이제 그렇게 활용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후에 졸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네. 정말 나쁜 습관인데 하루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적게는 한 4-5잔? 많게는 뭐 한두 끝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익숙해지잖아요. 그 생활이.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래도 한 오후 한 3-4시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싶고요. 퇴근할 때쯤 되면 이제 진짜 너무 피곤하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빨리 또 집안일을 하고 애기들이 워낙
어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또 잠을 깨는 행동들을 많이 그럴 것 해요. 같아요. 예, 뭐 오는 순간부터 이제 뭐 그동안 있었던 일, 그 하루 동안 어린이집 있었던 일을 이제 저한테 브리핑하기 시작을 하고요. 들어줘야지. 예, 그거 다 들어주고 또 호응해주고 또 안아달라 놀아달라 하니까 그러다 보니 잠이 좀 깨기도 하고요. 그래서 빨리 뒷정리를 하고 최대한 빨리 자. 그러니까 저한테 스스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빨리 정리하고 빨리 움직이면 움직였어. 너의 잘 수 있는 시간은 좀 많아지는 거야. 너가 선택해. 라는 걸 제 스스로한테 계속 묻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시, 11시 정도에는 저도 계속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저도 네. 해보니까. 네. 근데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뭔가 이제 예. 후달린다 그러죠. 완전 막 뭔가 이제 좀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체력인데도 이상하게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건 너무 피곤한데 또 일과 시간에는 저는 그래도 좀 버틸만 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뭐 한 7시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게 퇴근할 때 뭐 5시부터 한 7시 사이에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또 이제 집에서 애들과 있다 보면 또 잠이 좀 깨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행히 저희 아내가 취침 교육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8시 반에서 9시 정도면 애들이 다 들어가 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9시에서 뭐 10시, 11시까지는 또 스스로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미라클 모닝이나 아침에 좀 시간을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가 너무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얼마만큼 간절하냐를 본인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직장 생활이 저 회사에서만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이 9시간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야근이 조금씩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꽤 많은 시간을 직장 생활을 하고 집안일도 아예 손 놓는 요즘 분들 없잖아요. 아무리 그 아내분이 많이 하시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내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하고 있고 최소한 내가 아침 시간에 그 3시간만이라도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도전하고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 결핍이 좀 있다. 그걸 좀 채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아침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따뜻하게 얘기해준다.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내가 제끼고 싶어하는 타겟. 네네. 그걸 떠올리면서 욕을 하면서 일어나라. 이런 씨발 하면서 일어나면 번쩍 일어나게 됩니다. 욕을 하면서 일어나야 돼. 그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우아하게 스트레칭 하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맞습니다. 없습니다. 씨발 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그냥 일단 반짝 일어나야 돼요. 뭐 저는 사실 애들이랑 같이 자고 있거든요. 엄청 죄 지은 사람처럼 일어나요. 이렇게. 막 완전 핸드폰 알림도 들으면 애들이 또 애기가 지금 둘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돌도 안 됐거든요. 작은 소리에도 깨고. 그게 깨는 순간 이제 아내의 스트레스가 엄청 받기 때문에 핸드폰도 멀리 다른 방에 갖다 놓고요. 스마트워치로 일어나거든요. 거기 알람을 통해서 스마트워치가 진동이 오면 그 진동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또 이걸 놓치게 되면 사실 또 못 일어나니까. 그러네요. 좀 사실 자면서도 사실 좀 푹 자는 것보다는 긴장을 하면서 자고 있고요. 일어날 때도 그러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일어나는 거죠. 벌써 아침이야? 이런 생각으로. 잡생각이 들지 않게 최대한 바로 화장실 가서 머리에 물을 뿌려요. 그래야지만 이제 잠이 좀 깨니까. 커피를 타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 한 4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시 20분부터 이제 7시 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나만의 시간을. 그래도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났는데 더 자고 싶은 걸 욕구를 다 이렇게 억제하면서 일어났는데 이 시간을 내가 헛되이 보내면 너무 하루가 좀 멘탈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잠을 깬다는 생각으로 뭐 유튜브를 조금 봤는데 부동산 유튜브라든지 뭐 불행이 TV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좀 괜찮았을 텐데 다른 걸 보고 있는 제 자신이 하루 종일 화가 났어요. 예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잠을 깬다는 목적으로 그걸 1시간 정도 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딱 일어나는 순간에는 진짜 좀 보람된 또 그런 성취감, 작은 성취감이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한 7시까지 한 3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면 그 작은 성취감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나름 또 괜찮은 시작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직장인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정적으로 픽스가 된 시간 외의 시간을 이제 잘 활용을 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시간 관리 좀 어떻게 하세요?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웨이트죠. 그러니까 헬스장을 다니기 거의 한 10년 정도를 헬스장을 꾸준히 다녔었어요. 헬스파? 저도 헬스파입니다. 완전 헬스를 많이 운동할 때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한 적도 있었고요. 제 유일한 스트레스 푸는, 다른 걸 할 줄 몰라요, 제가. 게임도 할 줄 모르고요. 핸드폰에 작은 게임 하나 정도는 다들 깔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게임도 할 줄 모르고요. 저도 모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헬스가 참 매력이었어요. 그냥 그 시간 동안에는 힘만 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매력이라서 참 꾸준히 헬스를 했고 하루에 한 2시간은 최소 운동을 했었는데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지금 당분간은 내가 지금 헬스를 할 때가 아니다.
라는 걸 좀 포기를 했고 다행히 친목을 다 포기를 했죠. 뭐 친구들 만나서 뭐 놀러 가서 놀고 술 마시고 아니면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정리를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이제 아내와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해요. 아기를 데리고 좀 많이 놀러도 다니고 그런 것 때문에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모님 도움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받은 친구들은 주말에 많이 놀러 다니더라고요. 아기들이랑 뭐 사진 뭐 카톡에 오잖아요. 막 사진 프로필이 바뀌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서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봤을 때 막 눈물이 난 적도 있어요. 나는 아빠 얘는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 많이 경험을 시켜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못 해준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뭐 현타가 오기도 했었지만 진짜 부모가 도움을 줘야 될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못 해주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포기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최소한의 시간에서 하루에 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어렸을 때는 네. 기억을 못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가끔 아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누구가 어디 놀러 갔다고 하는데 자기도 거기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 마음이 너무 안 좋죠. 너무 미안하고요. 물론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저도 어렸을 때 놀러 갔던 기억 잘 안 나니까 그때 그냥 좋은 추억은 있는 거죠. 그 어디에 놀러 가서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던 건지는 기억은 못하지만 내가 그 시기 때에 부모님과 어디 갔었던 좋은 추억이 있었어 뭐 이런 그런 기분 좋은 기억 있잖아요. 그런 거를 누려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러고 있다 보니까 아내가 거의 대부분 독박을 하고 있거든요. 독박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육아가 되게 힘들어요. 아기가 너무 이쁜데 애가 너무 이쁜 만큼 너무 힘들거든요. 육아를 할래 직장 생활을 할래 라고 한다면 저는 직장 생활을 선택할 정도로 그걸 혼자서 아내가 다 거의 뭐 육아에 맞벌이신데. 네, 지금은 뭐 아기가 태어난 지 둘째가 얼마 태어나지 않아서 지금 휴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잠깐 맞벌이한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와이프가 이 육아를 많이 전담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안정화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최대한 좀 넓히려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뭐 계속 무슨 고수, 무슨 은둔 재활 고수 뭐 이것도 당연히 저는 네.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것이고 네네. 뭐 요새 좀 이슈가 됐었던 저희 이 채널과 성격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도 왜 나왔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속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네네. 최대한 다양한 분들 또 불인이를 위한 이런 선배 같은 분들도 네네. 있어야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좀 이런 생각도 있구나 저런 네. 생각도 있구나 구역 외 상가나 건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네. 앞으로도 저는 뭐 계속 할 거고요. 또 부담 갖지 마시고 건물 올라가면 또 한번 브레인 TV를 나오기 위해서 제가 아주 공격적으로 네 개 매입하셔가지고 성공하면 메디컬 센터 하나 올리시고 그때 예. 현장 촬영으로 한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온다면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드려서 저 이렇게 됐어요. 한번 출연시켜 주세요. 라고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원래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 컴퓨터를 제가 부셔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상태가 안 좋아서 녹화로 진행을 했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